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일본의 검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본의 검은 돈이라고 하면 뭐 범죄와 관련된 건가요? 이거는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친일파는 일제시대에만 있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일본의 검은 돈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민족 정기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친일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이 일본이 강점기 시대에 이 민족 정기를 또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강산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지금도 친일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대고 있다고요? 네, 그 선두에 있는 게 사사카와 재단인데요. 정식 명칭은 일본 재단이죠. 정확하게는 일본 재단이 미국에 세운 계열사격에 해당하는 게 사사카와 평화재단인데요. 결국은 둘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을 했는데 지금 그 셋째 아들인 사사카와 요헤이가 회장으로 있죠. 네, 이름은 그럴싸한데요. 자, 그럼 이 A급 전범인 아버지가 세운 재단을 그 아들이 물려받은 건데, 이 A급 전범 같은 경우는 전쟁 후에 이 다들 처형되지 않았나요? 이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인물이 수완이 아주 좋았어요. 원래는 2차 대전 말기에 그 유명한 자살 특공대 있죠. 네. 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창안한 것도 이 사람이고요. 또 전쟁 중에 극우파로 설치되다가 일본 패망 후에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가 되는데 이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납니다. 네. 이 가미가제면 비행기를 몰고 이 미국 항공모함에 돌격해서 뭐 자살하는 그런 악명 높은 특공대잖아요. 자, 그런 네네. 걸 만든 인물이 어떻게 벌도 안 받고 이렇게 쉽게 풀려났나요? 그러니까 수완이 좋은 거죠. 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얼마 전에 퇴임한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와 인맥을 쌓습니다. 네. 이후에 일본 경정협회를 만드는데 이게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아서 도박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죠. 이 도박 사업을 하는 단체가 나중에 이제 일본 재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명칭은 좀 바뀌었지만 결국은 이 도박 사업으로 검은 돈을 벌어들이던 단체 정체가 이 일본 재단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일본 재단으로 옷을 갈아입고 난 뒤에는 특유의 날조 기술을 발휘합니다. 이 대외적으로는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인도주의적 교류를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근데 이 뒤로는 일제 전쟁의 범죄를 미화하고 또 일본 역사를 왜곡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죠. 네. 역시나 뭐 일본답다고 해야 할까요? 참 나쁜 쪽으로는 한결 같은 것 같네요. 이 일본 재단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을 만드는데 이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으로 예산만 해도 연간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해마다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 도박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나 봅니다. 이 한 해 예산만 해도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그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라고 강의 도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매춘부로 비유한 인간이 있는데요. 자신은 극우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극우는 테러를 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지 나는 연필 하나 못 던진다 이런 망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에 항의를 하고 또 사과를 요구하니까 또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참 뻔뻔한 사람이죠. 네. 참 이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럼 이 대학 측, 이 연세대에서는 그런 교수를 가만히 놔뒀습니까? 다른 경우라면 잘려도 진작에 잘렸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세대가 1995년에 사사카와 재단,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재단으로부터 비밀리에 100억 원의 기금을 받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 이름이 아시아 연구기금인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 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물이 바로 류석춘이죠. 네, 기가 차는데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이 일본 A급 전범이 만든 일본 재단에서 이 100억 원을 받았고, 이 류석춘 교수가 그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더 기가 찰 게 있습니다. 고려대도 1987년에 일본 재단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서
영 리더 장학금을 만들었고요. 또 반일 종족주의라고 해서 작년에 출판된 이후에 논란이 됐던 책 있죠. 네. 이 책의 내용이 강제징용은 없었다. 위안부는 강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매매였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네. 자, 그럼 그 책 때문에 이 작년에 또 정치권도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하고 이우연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속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대 출신들이 모인 연구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연구소도 일본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은 곳이에요. 특히 이 이우연이라는 사람은 작년에 유엔에 가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노무자들은 쉽고 편한 삶을 살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가 유엔에 가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노무자들이 편안하게 살았다 이런 말을 한 거네요. 네, 일본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소의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엔까지 가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일단 유엔까지 가려면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우연이 유엔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는 항공료, 또 5박 6일간의 체류 기간에 드는 숙박비를 일본 극우 단체가 다 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별도로 돈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이면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해서 이 일본이 또 수출 규제를 하면서 사실상 일본과는 이 경제 전쟁 중이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또 유엔까지 가서 강제징용이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한 거네요. 네, 본인은 뭐 학자적인 양심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일본 극우단체에서 대준 돈으로 뭐 스위스 간 사람 입에서 양심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 일부 지식층을 포섭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이 아까 사사카와 재단이란 게 미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미국 백악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이 위치도 위치지만 그 재단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의 싱크탱크의 돈줄로 통할 정도인데요. 네. 이 실리콘밸리, 스탠퍼드 대학 같은 이런 유수의 대학, 학계 그리고 산업계에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대학살은 거짓이라고 이 왜곡을 하는 책을 출간하고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보급한 것도 이 사사카와 재단의 작품입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야 뭐 대부분 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또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정보나 또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주 뭐 극히 일부겠지만, 이 일본의 과거 만행을 모르는 나라, 이 국민들은 또 속을 수도 있겠군요. 그게 문제입니다. 당장에 일본 국민부터 다 속고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지금 4차 한류붐이 불고 있습니다. 뭐 1차가 겨울연가, 2차는 소녀시대, 뭐 빅뱅 이런 아이돌, 그리고 3차가 트와이스나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들, 그리고 치즈 닭갈비, 핫도그 같은 또 한식 먹거리와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 문화. 그리고 이번에 4차라고 해서 기생충, 뭐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영화와 드라마가 일본의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확산이 되고 있죠. 네. 또 요즘 뭐 넷플릭스 이런 걸 통해서 이 뭐 사이코즈만 괜찮아나 뭐 강남미인 뭐 이런 드라마들도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워낙에 높은 데다가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니까 이제는 뭐 몇 차분 이렇게 나누는 게, 구분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한 부분이 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패션, 화장이 유행을 하고 또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뭐 넘쳐나는 데다가 한국에 대한 환상이 워낙에 커져서 한국 남자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네. 이 한일 관계가 뭐 사상 최악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양국 간 교류도 거의 끊긴 상태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양국 간의 여행이 불가능해지니까 오히려 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라고 하면 신주쿠, 하라주쿠가 유명한데 요즘은 거기보다도 한인거리로 통하는 신오쿠보가 더 붐비고 있어요.
예, 마치 한국에 못 가니까 그 금단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인타운에라도 가겠다 뭐 이런 것처럼요. 네, 이 일본은 대표적인 또 혐한 국가인데 이 한류가 그렇게 유행을 하고 또 이 한인 거리까지 붐빈다고 하니까 역시 뭐 겉다르고 속다른 나라답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혐한 국가인데 한류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그리고 꾸준하게 유행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혐한 서적을 발간하면 떼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걸 반대로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혐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우익에 돈을 받고 친일 행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뭐 자금을 대서 혐한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혐한을 일삼는 일본 언론과 또 이 한류에 열광하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왜 그렇게 온도차가 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 모순된 모습이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혐한 국가로 지목이 되는 대만입니다. 이 대만의 모습을 보면 리틀 일본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하고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네. 이 혐한하고 뭐 또 한류 열풍에 있어서도 그 양상이 비슷합니다. 이 방송하고 언론에서는 혐한을 하는데 일반 대만 국민들은 한류에 열광을 하거든요. 네. 이 대만에는 예전에 그 뭐 쿨론, 뭐 슈퍼주니어 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 사실 한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대만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슈퍼주니어의 경우는 대만 음악 차트에서 120주 넘게 1위를 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도 대만 방송과 언론은 한국을 깎아내리기에 열심이죠. 이 왜 그럴까? 이 보통은 언론하고 방송은 민심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꾸로 움직인다. 그거는 돈 때문일 가능성이 무척 높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검은 돈이 이 대만 언론까지 이 침투했을 거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 방송이나 언론사를 구워 잡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실행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사카와 재단이 우리나라에 출연한 아시아 연구기금의 역대 임원진에는 일본의 자민당 중의원이나 또 연세대 전 총장 이외에 그 전 조선일보사 회장도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네. 유력 언론사 사주를 넣은 거죠. 네. 정말 그렇다면 이 일본 우익은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런 상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들어서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국민적 영웅이라고 하고 또 아버지라고 추켜 세우더니 갑자기 월급이 너무 많다고 공격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덕분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치 코로나가 대한민국 때문에 퍼진 것처럼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베트남 얘기군요. 네네.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아져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줄이니까 그 틈을 비집고 일본의 자본들이 베트남으로 속속 침투하고 있어요. 또 베트남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 후임으로 일본인 감독 이야기를 슬슬 흘리고 있고요.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좀 만약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서 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본의 경제는 지금 급속도로 위축이 되면서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죠.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기만 해도 결국 진가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